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타나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보지도 못한 앞날의 말 한마디 값으로 말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아서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그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전 재산을 걸고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꾼 사내가 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요. 다만 그 노인이 주막 건너편에서 박진사를 빤히 바라보더니 태연히 한마디 했답니다. 자네, 이번 과거길에 죽을 운명이 끼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웃음을 치고 자리를 떴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박진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엽전 300냥을 내놓으면 목숨을 살릴 금원 3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박진사는 결국 그 돈을 냈습니다. 여비의 절반이 넘는 돈을요. 찜찜했지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박진사가 칼을 손에 쥔 건 3번이었고 3번 모두 그 말 한마디가 손에서 칼을 거두게 했답니다. 첫 번째는 화살 수십 발이 허공을 가를 때였고 두 번째는 깊은 산 폐가에서 소복 입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박진사 자신의 집 안 채 문 앞에서였습니다. 그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이 향하고 있던 건 사랑하는 아내와 여동생이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기이한 거래. 때는 조선 중엽 가을거지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들판에서는 볕단 묶는 소리가 들렸고 산등성이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물들어 바람에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에 살던 박진사는 그의 가을, 생애 3번째 과거 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낙방은 그나마 괜찮았지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낙방 뒤로 집안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상을 차려놓고 밥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지요. 3번째 길을 나서던 날 박진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갓을 고쳐 쓰고 도포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책 몇 권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아내가 손수 싼 보름치 노자가 들어 있었지요. 그 노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박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놀이개가 없어졌습니다. 혼례 때 가져온 은비녀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도 묻지 않았고요. 하지만 박진사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귓가에서 반짝이던 은비녀 대신 듬성듬성 깎아 만든 거친 나무 비녀가 꽂혀 있는 것을요. 그 초라한 나무 비녀가 박진사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대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걸음을 떼려는데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방님. 돌아보니 아내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방님, 몸만 성하게 돌아오세요.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만 성하게 였지요. 그 말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고갯마루를 넘으면서도 강을 건너면서도 그 목소리가 따라왔지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충청 어느 고을 어귀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박진사는 발바닥이 열이 나고 등이
뻐근해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처마 밑 평상에 자리를 잡고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지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적당히 따사로웠고 어딘가 멀리서 두꺼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구먼.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막 안 구석자리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있었는지 방금 들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낡은 삿갓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탁자에 팔꿈치를 올린 채 박진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워낙 깊어서 60인지 90인지 가늠이 안 됐지요. 행색이 남루하다 못해 처연했습니다. 도포는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뚜렷했고 집시는 뒤꿈치가 완전히 터져 발뒤꿈치 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행색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불편한 기색도 부끄러운 기색도 전혀 없었지요. 허허, 맞기는 합니다만 어르신은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박진사가 예의 바르게 대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는 길이지. 노인이 짧게 대답하고 잠깐 박진사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아래서 위로 발끝부터 가끝까지. 그러더니 막걸리 사발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자네 이번 과거길에 죽을 운명이 끼었어. 주막 안이 잠깐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가 멈칫했지요. 사람이 처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를 내거나 코웃음을 치거나. 박진사는 코웃음 쪽이었습니다. 하, 어르신,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지 싸움터에 나가는 게 아닌데요. 그러자 노인이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닐세.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눈이 박진사를 정면으로 봤지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흐리거나 사납거나 음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맑았습니다. 못 보던 종류의 맑음이었습니다. 큰 강물이나 이른 새벽 하늘이 맑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맑음이었지요. 자네 사주를 보면 이번 길에 3번 죽을 고비가 온다네. 3번 다 피하면 집에 돌아갈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놓치면. 노인이 거기서 말을 잘랐습니다. 박진사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내 그 3번의 위기를 피하는 금원 3가지를 알고 있네. 엽전 300냥이면 알려줄 수 있어. 300냥. 박진사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품 안에 있는 여비가 500냥 남짓이었습니다. 300냥이면 절반이 훌쩍 넘는 돈이지요.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런 노인에게 걸려들어 시간만 낭비했다 싶었지요. 그때 노인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네 아내가 떠나는 날 아침에 뭐라 했는지 기억하나? 박진사의 발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지요. 서방님, 몸만 성하게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박진사는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르는 게 없어. 안께. 주막 마당에 찬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볏짚 이영이 사락사락 흔들렸고 어딘가 먼 데서 닭이 울었지요.
박진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었겠지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노인이니 빨리 피해야 하는지. 결국 박진사는 품 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00냥을 세어 탁자 위에 올려놓는데 손이 살짝 떨렸답니다. 노인은 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품 안에 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적지 말고 머릿속에 새겨. 위기가 닥쳤을 때 붙들 시간은 없으니까.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불지 않는데 숲이 울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엎드려라. 박진사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숲이 울면 엎드린다. 두 번째, 밤중에 우는 여인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도망쳐라. 박진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좀. 밤에 홀로 우는 아녀자가 있으면 도와줘야 사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지요. 박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 돌아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문지방을 3번 두드리기 전에는 절대 칼을 뽑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삿갓을 다시 집어쓰고 막걸리 사발을 끝까지 비우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그 위기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박진사가 급히 불렀습니다. 노인이 주막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지요. 알면 피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피하는 거지. 삐걱 주막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사가 허둥지둥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 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주막 뒤편도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박진사는 한동안 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졌고 집 먼지가 한 줄기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금원 3가지를 입안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람 없이 숲이 울면 엎드린다. 밤에 우는 여인은 피한다. 화가 나도 문지방 3번 두드리기 전엔 칼을 뽑지 않는다. 찜찜했습니다. 300냥을 썼다는 사실이 어이없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고 눈앞이 좀 더 선명해진 것 같기도 했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0냥을 쓰고 나서야 몸이 가벼워지다니 이게 도술인지 사기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2부 보이지 않는 살수.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길에는 낙엽이 무릎까지 쌓이는 곳이 생겼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진사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고 등의 맨보찜은 처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걷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충청을 지나 경기 어기로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지는 산길이었습니다.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고 사람 지나간 흔적도 드물었습니다. 해가 한낮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고 바람도 없었지요. 산속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한참 후였습니다. 산속에서 새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지요. 박진사가 발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기분 나쁜 진동이었고, 이내 수만 마리의 말벌이 한꺼번에 날갯짓하는 듯한 웅웅거리는 쇳소리로 변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숲 전체가 파르르 떨리는 기괴한 울음소리였지요. 나뭇잎이 서로 부비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숲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렸지요. 웅, 웅, 웅. 소리가 숲 전체를 감쌌습니다. 귓속까지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가슴뼈가 울릴 것 같은 소리였지요. 박진사의 등줄기에 소름이 한꺼번에 솟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노인의 첫 번째 금언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숲이 울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엎드려라. 박진사는 멈칫했습니다. 망설임이 딱 한 박자 있었지요. 이 넓은 길 한복판에 이유도 없이 납작 엎드린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러나 그 망설임보다 빠른 것이 있었습니다. 몸이었지요.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순간 코에 흙 냄새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슈슈슉.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발이었지요. 허공을 빽빽하게 채운 화살들이 박진사의 등 위를 스쳐 지나가며 건너편 소나무 둥치에 퍽퍽퍽 박혔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에서 고함이 터졌지요. 잡아라. 놈이 아직 살아있다. 쿵쿵쿵. 수십 명의 발소리가 산비탈을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예 숨을 참았지요. 낙엽이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흙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풀줄기 하나가 볼에 닿아 간지러웠지요. 그러나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산적대가 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집신 소리가 울퉁불퉁한 길 위를 쿵쿵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박진사의 코에서 불과 한 뼘 거리였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분명 여기 길을 지나갔는데. 화살이 다 빗나갔잖아. 욕설과 고함이 오갔습니다. 박진사는 눈을 감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걸 느끼면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욕설이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숲이 다시 고요해졌지요. 박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너편 소나무 둥치에 화살들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화살들이 향했을 자리를 그는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있었으면 싶었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렸고 귀에는 화살이 허공을 가르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지요. 노인이 진짜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원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도 진짜이겠지요. 밤에 우는 여인은 무조건 피한다. 화가 나도 문지방 3번 두드리기 전엔 칼을 뽑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찾아올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서서히 배어 올라왔습니다. 숲 바깥으로 나오자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텅 빈 가을 논이 넓게 이어졌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황금빛과 잿빛이 섞인 들판을 바라보며 박진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발이 아프다는 걸 잊으려 하면서 숲이 그날 왜 울었는지 박진사는 평생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답니다. 다만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두 귀에 남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군요. 제3부 두 번째 위기 달밤의 유혹. 해가 졌습니다. 산을 앞에 두고 날이 저물었으니 아무리 서둘러도 그날 안으로 주막까지 닿기는 어려웠습니다. 박진사는 산길 어귀에서 잠깐 멈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끼어 달빛조차 흐릿했지요.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리고 길 아래로는 깊은 계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겪은 일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몸으로 이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산 중턱 길가에 외딴 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에 이영이 반쯤 내려앉았고 살인문은 아예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벽에는 덩굴이 타고 올라 처마까지 덮고 있었지요.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 노숙보다는 나을 터였습니다. 박진사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와 흙 냄새, 썩은 나무 냄새가 섞였지요. 구석에 남아있는 집더미를 긁어 모아 한쪽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보찜을 머리맡에 두고 옷을 껴입은 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숲이 웅웅거리던 소리, 화살이 공기를 가르던 소리, 발소리들이 코앞을 지나가던 기척, 흙냄새와 마른 낙엽의 감촉. 눈을 뜨면 지붕 너머로 검은 하늘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다시 왔습니다. 얼마나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피곤함이 의식을 먼저 잡아당겼지요. 겨우 얕은 잠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꿈속의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들렸을 때 박진사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나그네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집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한밤중에 버려진 폐가 앞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를 사람은 없겠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이요. 너무 춥고 무섭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박진사의 마음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노인의 금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서의 본성이었지요. 어두운 밤에 혼자서 울고 있는 여인이 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박진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었지요. 흰 옷자락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하얀 무명자락이 바람에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복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손을 뻗어 문고리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터졌습니다. 밤중에 우는 여인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도망쳐라.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야. 노인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밖에서 여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그네님, 혼자서 너무 무섭습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구슬프고 맑고 간절했지요. 이런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하는 게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한쪽에서 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썩은 뒷문이 어깨로 밀어붙이자 와르르 무너졌고 박진사는 그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두운 산비탈을 달렸습니다. 발이 무엇을 밟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달리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면서 달렸지요. 멈춰선 건 숨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이 잠깐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희미한 달빛 속에서 박진사는 보았습니다. 폐가를 감싸고 있는 것을. 처음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폐가 전체가 무언가에 감겨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집채보다 더 큰 거대한 몸통이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비늘이 번들거렸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집 한 채를 통째로 감쌀 수 있는 크기의 구렁이였지요.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폐가를 죄어들고 있었습니다. 폐가의 흙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들보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사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땅에 박혀버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냥 고요한 산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산비탈에 서 있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눈을 뜬 채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슬프고 맑고 간절했던 그 목소리가 그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박진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산 능선 너머로 희부연 빛이 번졌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산새가 조심스럽게 울기 시작했지요. 박진사는 오들오들 떨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길을 찾았습니다. 저 아래 갈림길이 보였지요. 한쪽은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쪽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갈림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과거,
합격, 벼슬, 집안의 체면. 이 모든 것이 그 갈림길 너머에 있었지요. 그러나 3번의 위기 중 2번을 겪었습니다. 3번째가 어디서 기다리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박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3번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는 고향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날 새벽 박진사는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말했지요. 그것이 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4부 배신과 분노. 닷새가 걸렸습니다. 한양 쪽에서 고향까지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닷새였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했고 발등이 퉁퉁 부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쑤셨습니다. 보찌만의 책들이 무거웠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았지요. 닷새날 저녁이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자 저 아래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향 마을이었지요. 박진사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서방님, 몸만 성하게 돌아오세요. 그 말이 또 들렸습니다. 지켰습니다. 몸이 성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마을 안길을 걸으면서 이미 가슴이 풀렸습니다. 집 담장이 보였고 대문이 보였지요. 마당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고 있구나 하며 박진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늦은 밤이었으므로 아내를 놀래주려고 소리를 내지 않고 안채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지에 2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을까요? 열흘 넘는 길을 걸어서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 발바닥이 다 해지도록 걸어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것이라면 박진사의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손이 먼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부직갱이를 밀어냈습니다. 솥뚜껑에 손이 닿았다가 옆으로 치웠습니다. 찬 쇠손잡이가 손바닥에 잡혔습니다. 식칼이었지요.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착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더 단단하게 했지요. 안채로 돌아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남자의 말소리, 다시 웃음소리. 박진사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손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폐물을 팔아 노자를 싸던 그 이른 아침이 스쳤습니다. 노인이 주막에서 빤히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금언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문지방을 3번 두드리기 전에는 절대 칼을 뽑지 마라. 박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금니가 삐걱거릴 만큼 세게요. 손에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다 끝내고 싶었지요. 그러나 박진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문지방을 두드렸습니다. 톡! 하나였습니다. 방 안의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톡! 둘이었습니다. 사각사각 바느질 소리가 먹고 무언가 서두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3번째를 두드리려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칼 한 자루와 금원 한 마디가 그날 밤 맞섰습니다. 이긴 쪽은 칼이 아니었지요. 오부, 반전과 깨달음.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서방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지요.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니, 손에 그게. 아내의 시선이 박진사의 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식칼을 보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지요. 그리고 방 안에서 2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진사가 굳어버렸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도포를 입고 남자의 갓을 쓰고 있었지만 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여자였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지요. 누구보다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여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갓이 삐딱하게 기울었고 도포 자락이 발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내가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해하신 거예요.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밤이 너무 길어서 혼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와서 같이 있어줬는데 밤중에 홀로 자는 여인 옆에 누가 들이닥칠까봐 걱정이 돼서 시누이가 서방님 옷을 빌려 입고 말동무를 해준 거예요. 여자들만 있는 빈집에 도적이라도 들까 무서워 일부러 서방님의 도포를 입고 갖가지 쓴 채 밤새 헛기침을 하며 남자가 있는 척 연기를 한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바닥에 바느질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에 반쯤 완성된 버선이 놓여 있었고 실패가 굴러 있었지요. 화롯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2 여인이 긴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 말동무가 되어주던 자리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가 없었습니다. 배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겁 많은 아내와 다정한 여동생이 오라버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진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식칼이 떨어졌습니다. 마루 위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구르다가 멈췄습니다. 아내와 여동생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다치셨어요? 왜 그러세요? 박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짜부라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목에서 쇳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내가 그렇게 우는 것을 아내도 여동생도 처음 보았을 겁니다.
만약 금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겁니다. 칼을 들고 덮쳤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다정한 여동생을 제 손으로, 그 생각이 박진사를 진흙탕에 처박는 것처럼 무너뜨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동생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따뜻한 물 한 사발이 손에 쥐어졌을 때 박진사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막의 노인부터 300냥, 금원 3가지, 숲이 울던 산길, 화살 수십 발, 폐가의 소복여인, 가리고 오늘 밤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던 순간까지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술을 다물고 끝까지 들었지요. 여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오라버니? 박진사는 손바닥으로 눈가를 닦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오늘 밤 우리 셋 모두 이 방 안에서 죽었을 거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화롯불 타는 소리만 들렸지요. 새벽이 됐습니다. 박진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했지요. 가을 끝에서 겨울 초입으로 넘어가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사라진 방향이 어딘지 가늠해 보다가 그냥 동쪽을 향해 2번 크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 노인에게 300냥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1000냥을 줘도 모자랄 것 같았지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끝에 부는 바람치고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바람에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박진사의 집에서는 바람이 들어와도 문을 함부로 여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더군요. 에필로그. 그 이야기는 오래 전해졌습니다. 박진사는 훗날 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줬고 아들은 손자에게 전했지요. 집안의 첫 번째 가훈이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문지방을 3번 두드려라.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거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박진사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친한 벗이 물었지요. 자네, 그 노인이 진짜 도사였을까? 박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지. 그런데 있잖아. 사람이든 귀신이든 신선이든 내 목숨을 3번 살렸으면 그게 뭐든 뭔가 큰 존재 아닌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박진사의 합격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큰 벼슬을 했다는 기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내가 마루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서 칼이 쨍그랑 떨어지던 그 소리였지요. 가장 두려운 것은 밖에서 찾아오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이미 쥐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3번의 위기 중 2번은 죽음이 밖에서 왔습니다. 화살로, 구렁이로. 3번째는 자기 손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그 셋 모두를 알고 있었지요. 박진사는 평생 2가지를 품고 살았습니다.
신중함과 감사함,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뜨거운 손에 칼을 쥐는 것. 박 진사의 집 마당 한켠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더군요.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박 진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 있었고, 박 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거기 있었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매일 수많은 칼날이 돋아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 칼을 휘두르고 싶으시다면 박 진사의 문지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멈추는 그 찰나의 시간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